1989년 12월 도쿄의 밤거리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흔드는 지폐 뭉치로 넘쳐났습니다. 당시 일본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 땅 전체를 4번이나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일본 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파티가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자부했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버블이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으며 거리는 실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2025년 현재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섬뜩한 기시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풍경은 30년 전 도쿄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라고 자위해 왔습니다. 역동적인 제조업 기반,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 그리고 위기 때마다 똘똘 뭉치는 국민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라는 차가운 숫자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인구 소멸 수준의 저출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그리고 급격히 식어가는 잠재 성장률.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놀랍도록 일본의 장기 침체 진입 시점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 하락의 각도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치명적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은 단순히 자산 시장의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 전체의 활력 저하,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붕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발하는 구조적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2030세대의 좌절감, 자산 격차로 인한 박탈감, 그리고 노후 파산의 공포는 당시 일본 사회가 겪었던 전조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정된 비극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 더 깊고 고통스러운 심연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1997년의 IMF 외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서서히 몸 안의 장기를 괴사시키는 당뇨병이나 암과 같다. 고통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과 붕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며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 지표는 단연코 속도입니다.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성숙한 선진국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늙어버린 케이스입니다. 비축해둔 자산이 있었기에 3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버텨낼 사회적 안전망과 기초 체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약 2배에서 3배가량 빠릅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허리가 급격히 가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폭증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마주한 첫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현재 한국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부채의 주체에 있습니다. 1990년 일본 버블 붕괴의 진원지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내어 무분별하게 부동산과 설비 투자를 늘리다 거품이 터지면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2024년 한국 위기의 뇌관은 가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심리가 전 국민을 지배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소위 영끌 현상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빚더미가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부채 주도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빚을 갚느라 지갑을 닫은 가계, 물건이 팔리지 않아 투자를 줄이는 기업, 그리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기업 부채 위기를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며 떠안는 방식으로 버텼지만 가계 부채 위기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이 각자 도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의 하락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채라는 괴물이 어떻게 시스템을 잠식해 들어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경제 충격이 실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도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식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서히 진행되던 신용수축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하는 폭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취해 과도한 부채를 냈던 채무자들이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20-30% 하락한다면 이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계 대다수의 재무제표가 파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뇌관은 바로 전세제도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사금융 시스템과 얽혀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빌린 거대한 빚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전세금이 집값을 떠받치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며 자산 증식의 마법을 부렸지만 하락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소위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하고 임차인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며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과 보증기관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인 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붕괴되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은 주거용 부동산과 전세 금융의 결합이라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뇌관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산 디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대차 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을 불러옵니다. 리처드 쿠리차크가 제시한 이 개념은 경제 주체들이 돈을 벌어도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 실종과 경기 침체라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쌓아두려 하며 가게는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고여버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상의 불황이 아닙니다. 과도한 부채가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려 피가 돌지 않는 구조적인 괴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혹은 그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제조기업이 있고 정부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며 외환 보유고도 넉넉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부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부호들이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자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풍요로웠던 그들이 왜 지금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도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그 몰락의 원인을 잘못된 정책이 반복될 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려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달러를 쏟아부었을 때 글로벌 자본은 냉정하게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가까운 튀르키예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를 인하하는 역주행 정책을 펼치자 리라화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고집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2010년대 그리스 재정 위기가 방만한 정부가 빚을 내서 망한 케이스라면 2024년 한국은 방만한 가계가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이른바 그리스의 민간 버전이라 불릴만 합니다. 주체만 다를 뿐 국가 전체의 부채 총량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기억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마하며 애써 외면했던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뻔히 보이고 그 위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혹은 설마하는 안일함 때문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몰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그 불길은 이미 우리의 옷자락에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고는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들이닥칩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정직한 경고등은 환율에서 켜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는 400원대를 넘나드는 현상은 이제 일시적인 발작이 아닌 불편한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이 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 남는 게 없는 빈 껍데기 장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유일한 믿음이었던 반도체 신화의 균열입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지난 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렸던 반도체 산업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막히고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강요하며 기술 동맹에 값비싼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 아니 강대국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넛크래커 상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기업들의 실적 쇼크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낙수 효과의 원천이 말라가고 있다는 국가 성장 엔진의 꺼짐 현상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지금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로 꼽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 속에서 중산층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들, 인건비를 감당 못해 키오스크를 들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고성장의 파티를 끝내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혹독한 저성장의 겨울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실물 경제의 비명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놓인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딜레마, 아니 사면초가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마도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전공법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 팻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9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폭탄처럼 터져버리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며 경기는 급냉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돈을 써서 부양해야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세금 들어올 곳이 말라버렸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금리가 급등해 오히려 시장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에펙트가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와짜 터져가는 환부의 수술을 미루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래로 이언킥, the can down the road 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초기에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부실 기업과 은행을 연명시키며 좀비 경제를 만들었던 실수를 우리는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정책의 약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자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믿음,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수익 리턴보다 생존 서바이벌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투자의 제일 원칙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확보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지금 같은 고금리 하락장에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 델레버리징, 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부채가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처분해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 자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역시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기보다 환금성이 좋은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주거 비용을 낮추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 자신, 즉 휴먼 캐피털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될 미래에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 역량을 갖추거나 은퇴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고정 지출을 줄이고 현금이라는 택감을 비축해 두십시오. 화려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웅크려 버텨낼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한 경제 관료는 일본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저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고 더 험난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게는 1억이 넘는 탄탄한 내수 시장과 막대한 해외 순자산이라는 쿠션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만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숱한 경고등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정된 미래를 바꾸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알람입니다. 위기는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는 오만함 속에서 싹댐고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방심을 먹고 자랐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 없는 성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그 화려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수축 사회의 쓸쓸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말까지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